안녕하세요. 엄지작가 고전일기 위대한 개츠비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 장님의 문장으로 시작할게요. 저는 이 개츠비라는 책이 고전 같지 않고 되게 요즘 소설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초반부에 닉이 뉴욕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뉴욕의 생활에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볼 때 완전히 책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나는 뉴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활기 있고 모험으로 가득한 밤의 분위기와 끊임없이 명멸하는 남녀와 자동차들이 들떠있는 눈동자에 안겨주는 만족감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5번가를 걸어 올라가 군중 속에서 낭만적인 여자들을 골라내 몇 분 안에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는 상상을 하며 즐겼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리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길 모퉁이에 있는 아파트까지 그 여자들을 따라가 그들이 문을 열고 따뜻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돌아서서 나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을 혼자 상상해 보기도 했다. 매혹적인 대도시의 황혼역에 때때로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다. 식당에서 외롭게 맞이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면서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는 가난한 젊은 사무원들, 밤과 삶의 가장 강렬한 순간들을 낭비하며 어스름 속을 헤매는 그 젊은 사무원들에게서 말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20대 때 그때 느꼈던, 젊었을 때 느꼈던 그 도시의 느낌, 실체는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향수 광고 같은, 요즘 향수 광고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련한 느낌을 받고 책 속으로 쑥 들어갔었거든요. 이때 그 느낌이 그 도시의 명멸하는, 그 하루에 이제 일을 처음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까지도 사람들 만나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좀 아쉬우면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서 보는 그 한강에 비치는 불빛이 반짝이는 그 도시의 그 건물들을 보면서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외로움, 그런데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만족감? 내가 이런 도시 생활을 한다라는 만족감? 그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920년대 뉴욕에서도 가능했던 감성이라니까,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이 책 재미있다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 삼성역 사거리 그쪽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울에서 일해보셨죠. 저는 사실 서울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아, 정말?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곳에서 일하기를 꿈꿨어요. 결혼하고도 항상 난 도시에 가고 싶다는 그게 결혼 후에 오히려 더 생겼거든요. 나는 도시에 가고 싶은데 자꾸 시골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 시골에 있잖아요. 이제 이미 익숙해졌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환상이죠. 내가 이루지 못한 환상? 네. 그래서 저도 이 느낌을 참 좋아하기는 해요. 이게 어땠는지 이 안에 그 고독감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이런 모드를 우리는 세련되다고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세련된 도시인의 감성. 도회적인. 그렇죠. 그렇게 전통적으로 도회적인이라고 많이 썼던 그런 분위기인데 민음사 표지가 이 내용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거 데이지로 생각하고 표지가 왜 잘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 문장을 픽하신 장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읽어주시더라고요. 도시인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표지가 이 외롭고 또 약간 겉도는 듯 하면서도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듣고 보니까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를 에드워드 호퍼의 현대인의 감수성을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들어갔거나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 문장이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이 그림에 대한 한 설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닉은 서부에서 동부로 왔지만 전 남쪽에서 서울 생활을 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온 사람으로서 정말 이 시대에
도시가 저도 저를 20대로 확 데려가는 또 느낌이 나서 저도 그 읽어주신 문단이 확 남거든요. 그래서 저도 테헤란로에서 그 당시 일을 하면서 테헤란로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었고 그래서 점심은 사실 1시간으로 정신이 없잖아요. 메뉴 정하는 것부터 수다 떨고 또 커피까지 마시고 나면 1시간이 금방이라서 정말 정신이 없지만 저녁은 모두 집에 가고 나면 또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더 외로움이 또 나름 있거든요. 근데 니게 그걸 표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니게 상상이 오히려 좋았던 게 니게 상상이 이메이징이 2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여성을 따라가 보는 상상 그리고 하나는 택시를 타고 그 택시 안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화기애애하게 극장으로 가면서 하는데 자기도 그 사이에 끼고 싶은 상상을 하는데 저도 기억나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그 택시 안에서의 상상은 그 저희가 호밀반의 파수꾼에서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홀든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도 저렇게 같이 타고 가고 싶은데 아마 이런 외로움은 도시에 있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오히려 홀든이 그런 상상을 했을 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여성을 따라갔을 때 그 여성이 뭔가 웜 다크니스, 따뜻한 어둠으로 들어간다고 느꼈던 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한 번은 그 동기들끼리 송년회를 하고 나서 추우니까 빨리 지하철역 가자는데 그 동기 중 한 명이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나 지금 그 역삼역에서 지나고 있으니까 너 태워서 갈게. 딱 내려가지고 엄마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그 차 안에 그 분위기가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웜 다크니스한 느낌? 뭔가 따뜻한 가족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데리러 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남았었고요. 장님이 불빛 얘기하셨는데 그 불빛을 이 소설도 초반에 닉이 뉴욕에 있는 그 톰과 톰의 정부 머틀 아파트에 갔을 때 어스름이 지는 저녁에 그 노란 창문에 불이 켜질 때 그거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궁금해해요. 어떤 인간사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매혹적인 인간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절머리 나는 인간사도 있겠다. 저도 그 불빛을 보면서 그 야경을 쫙 보면 수많은 불빛 속에 어떤 가족의 이야기가 있을까? 저 불빛은 어떤 집일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없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 닉이 이방인으로서 묘사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택시 장면도 기억나고 불빛을 보면서 정말 그 건물에 수없이 켜져 있는 불빛을 보면 지금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 내지는 저기에서 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게 되게 느낌 있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시골과 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실수 하신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별빛과 불빛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는 이런 개개인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없는데 도시는 밀집지역이고 다 낯설고 새로우니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또 내가 타자로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관찰하기 좋고 맞아요. 그 조던 베이커가 나중에 그 개츠비의 파티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큰 파티는 친밀하고 인티메트하다고 하는데 친밀하고 프라이버시가 있어. 작은 파티. 큰 파티는 맞아요. 큰 파티는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네, 맞아요. 큰 파티가 더 뭐랄까? 약간 이렇게. 더 좋다고, 자기는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아까 그 따뜻한 어둠 할 때 저는 그 부분을 생각했었어요. 오히려 알려지지 않고, 어두고, 그, 익명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아까. 그럴 수도 참, 한이의 따뜻한 거 진짜 따뜻하다. 저는 또 갑자기 별빛, 불빛, 도시와 시골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닉이 이제 자기가 동부의 진절머리를 느끼고 서부로 가기 전에, 마지막 챕터에서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그 동부를 이제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때 닉이 서술했던 장면이 그 수백 개의 그림에서 이렇게 집이 그려져 있는데 술 취한 여자를 데리고 남자가 이렇게 몇몇의 남자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어딘가의 집으로 들어갔어. 근데 거기는 사실 그 여자의 집이 아니야. 근데 아무도 그거를 신경 쓰지도 않고 몰라.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그런 익명성이 너무 잘 표현이 된 거예요. 솔직히 시골에서는 이제 숟가락 하나로 다 안다고 누가 누군지 당연히 아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딱 저희 층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군가 같이 타면 저희 집이 고층이라서 이제 저층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저분이 맞는 집인지 저분이 맞게 내렸는지 손님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같은 아파트 동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익명성이 또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엘 그레코의 그림이네요. 네. 저도 이 장면 체크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뒤틀려 있다라고 번역은 돼 있더라고요. 동부의 이미지가 닉한테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동부라는 곳이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는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뉴욕 맨하튼의 그 핵심을 아마 그
최고로 꼽는 것 같아요. 최고의 어떤 계층, 부유하고 교양이 있는 계급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외로 그 타운이죠. 벗어나면 큰 집들이, 저택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뉴욕 맨하튼 핵심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작은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부를 막 과시하기 좋은 사람들은 뉴욕에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작은 건물에 빼곡히 들어있는 진짜들은 거기에 살고 있겠죠. 영지는 따로 있고. 영지를 두고 런던에 사는 게 영국의 계급의 목표였다면 뉴욕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톰도 뉴욕에 집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리스는 뉴욕에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니 근데 아까 읽어주셨을 때 정말 그 장면 생각났어요. 마치 저는 어디 저기 한국 시골에서 온 아인데 처음엔 되게 낯설고 뭐 그러다가 빠져드는 것 같다가도 나는 결국 이방인 잠깐 지나는 철새 같은 느낌? 향수 광고 같다고 하는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민음사판 247쪽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이제 나는 이 이야기가 결국 서부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고이다. 톰과 개츠비, 데이지와 조던과 나는 모두 서부 출신이고 어쩌면 우리는 왠지 동부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어떤 결함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도시적인 어떤 새로움에 젖어들어서 그걸 또 한때는 만끽했던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이방인의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방인에서 그 키워드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다정한 무관심. 그러니까 다정한 무관심을 누릴 수도 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보면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더 정답고 따뜻하고 내 몸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게 어떤 수순인가 뭐 이런 생각도 그걸 실패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 다들 이제 생각하는 장면이 있지만 거기에 나밖에 없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뭔가 도회적인 거, 막 네온 사인 불빛, 막 이런 거, 막 도로 생각하고 드라이브 생각하지만 그때 누가 옆에 있기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어린 시절에 많이 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여러모로 부모님에게도 내가 독립되지 못한 존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그룹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찾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 무관심을 내가 즐길 수 있잖아요. 그 익명성도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독립적인 거에 대한 그 로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지내다 보면은 또 그 안에서 결국엔 고독을 다시 찾고 다시 회귀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나를 원할 때 예, 그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저녁 해 먹고 이걸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런 불빛 아래에서 그렇죠. 가족이나 내지 옆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도 애인이나 연인 생각하지 부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같이 드라이브 할 사람도 약간 그 공허한 느낌, 외로운 느낌을 같이 세트로 가야지. 그죠. 적당한 고독감을 남겨놓고 이제 그걸 즐기는 것 같은. 근데 누구나 다들 그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아한 고독감, 뭔가 멋있는 고독감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닉이 에너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막 올라오니까 자기는 늘 그 가문 안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나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원래 얘는 누구누구 씨네 집 하면 아들이 닉 하면 다 알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벗어나서 오니까 되게 그럴 만한 재력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한때 즐길 수 있었는데 개츠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씁쓸함을 맛본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저택으로 몰려들었지만 결국 이제 죽었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우리 그 속담 뭐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장례식에 사람이 몰리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나한테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이 책을 요약하는 속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개츠비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화려함, 도시인의 익명성이라는 게 결국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그 주변을, 개츠비 주변에는 이런 먼지들이 둘러싸여 있어서나 다정한 무관심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닉도 충분히 내 네트워크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 수 있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구조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동부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차로 학생 시절에도 기차로 돌아갈 때 고향이 가까워지면 무척 편안한 감정을 느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닉이 이제 결국은 그런 감정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좀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잖아요. 서울의 변두리에 사는 이제 이주민이니까 아이들에게는 약간 이 공간이 몸에 밴 공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낯선 감정을 좀 덜 가고 고향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떠나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현대인에게 고향, 돌아갈 곳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부유하면서라도 끝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저도 집이 지방이라서 이제 명절 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고향에 왔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집 가고 싶어 이런 생각 더 먼저 해요. 그래서 참 지금 쓸림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 아이에게. 근데 고향을 떠나온 자로서 현재 굉장히 만족합니다. 고향의 그런 따뜻함보다는 그냥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에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그거 있잖아요. 외교관이어서 여러 국가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여자가 있는데 요즘에 그렇게 어디 하나가 모국어가 없는 사람을 TCK인가? 이렇게 서드 커츠 키즈 이렇게 해가지고 모국어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이제 뭐 복수 국적 갖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 부유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도 완전히 편한 모국어가 없다는 거. 그게 저는 이제 고향의 느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좋던 싫던 그죠. 모국어가 사실 말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고향보다도. 근데 생각이 났는데 좋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좋은 거죠. 몇 개 국어를 하고 너무 똑똑하고 막 그런데 본인은 그 정착할 수 없는 무언가에서 오는 허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뿌리가 없다는 느낌? 한국어도 편하지 않고 영어도 편하지 않고 뭐 이런 느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부럽지가 않아. 네, 그게 있다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연결이 되잖아요. 봤을 때 화려하고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존경하는 무언가지만 닉도 그렇고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착하지 못했잖아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의 마음 고향 그런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방인이라는 거 느낌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거기가 고착되는 원래 토박이었던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도시에도 결국엔 서울에도 그쵸? 서울 토박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결국엔 내 마음가짐이잖아요. 내가 여기를 긍정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뿌리를 박을 생각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고향이 결국에는 고향도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고향이 나에게 진짜 뿌리를 박은 개념이었으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국어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기 도시에서도 결국엔 닉도 그렇고 톰도 그렇고 데이지도 그렇고 게이츠비도 그렇고 다 자신이 무언가 뿌리박을 뭔가가 있었으면 사람이던 나의 뭔가 취미라든지 나의 문화라든지 뭔가가 있었으면 뿌리를 박았겠지만 그걸 못 찾았으니까 결국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느낌 못 지운 게 아닌가. 저는 나름 지금 방금 위로를 받는 지점이 있었는데 모국어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언어를 전공해서 이게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임하고 나서 술 마시고 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후배들이나 다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편하게.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아빠 따라서 5개국을 다녀와서 얘 5개국어, 그러니까 유럽의 언어를 거의 대부분 해. 또 나는 몇 개 해. 그게 너무 부럽고, 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이 얘기를 듣니까, 나는 그래서 전 독일어를 전공했었는데, 나 영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영어라도 잘하자. 하나라도 잘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 그런 점도 있구나. 나 어쨌든 한국어 모국어니까.
이방인한테는 왜 그 이 시간이 중요한가 봐요. 어스름 몰려오는 아. 시간. 네? 여기도 계속 트와일라이트나 인첸티드 트와일라이트에서 나오는데 철저하게 고독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해가 이다가 없으니까 차라리 한밤이었으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해가 이다가 없으니까 이게 어둠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엄마가 방학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늘 어디를 보냈어요. 뭐 고모집 서울에 갔다 와라 이렇게. 그럼 그 해질녘이 그때 엄마가 가장 보고 싶더라고요. 한방 그때 막 혼자 눈물을 흘리고 이상하게 보고 딱 그 시점이 그랬던 것 그 같아요. 노을이 뭘까요, 진짜? 근데 그게 우리 농자는 몇 번씩 보고. 그죠? 그죠? 44번, 44번이었어요. 43번이었어요. 저도 노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집이 약간 남서향이었는데 노을 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참 신비의 시간이에요. 마지막은 아침 언급하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침이 저는 제일 사람이 정신 맑아서. 밤은 노동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고, 이제 불빛이 없는 곳이라면, 이제 가족이 만나는 시간? 이렇게 되니까, 해질녘에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들에 있다가, 혹은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김나는 식탁을 만들어두고 있었을 시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자연 자체로 본다면 가장 다채로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까맣게 변해버리거나, 아침에도 그렇게 다채로운 색으로 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감정으로 물들이게 한다는 생각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잊히지 않잖아요. 네. 뭔가 또 사라지는 시간이야. 그 해가 탁 사라지는 순간은 어떤 상실감도 함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엔 왜 사랑의 기술에도 나오잖아요. 근본적인 상실감이 있다. 그런 걸 자극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온기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시에서는 안 되잖아요. 각자가, 여기서 보면 이제 각자 외로운 존재들이니까, 불빛에서 그게 연장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빛이 때때로 따뜻하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공적인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 옛날에 그런 시 본 적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이 이제 땅으로 내려온 그렇죠. 거라는 비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도시 사람들한테는 불빛이 별빛과 같은 느낌. 우리 니게의 불빛에 이어서 우리 개츠비의 불빛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한이, 초록색 불빛 할 얘기 많으시죠? 네. 제가 가져온 부분은요, 위대한 개츠비의 가장 첫 챕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첫 챕터는 닉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충고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닉은 이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판단을 미루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좋았던 게, 닉이 그 중소부에서 꽤나 알려진 부유한 집안이었고, 닉이나 닉의 아버지도 예일 대학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그 타인의 내면을 그렇게 우월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부분이 나름 좋았는데, 제가 가장 남았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면 희망도 영원하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Reserving judgment is a matter of infinite hope.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한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장은 닉이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문장인데, 그래서 처음엔 닉을 통해서 보다가 또 사건이 전개돼서 저는 이 문장이 개츠비에게 적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둘 다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문장이라서, 닉을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닉이 자꾸 판단을 미루다 보니까 닉이야말로 이 개츠비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모두 겪었어요. 그러니까 톰을 원래 대학교에서 알아고 톰의 정부인 머틀 부인 걸 7일째로 만나서 뉴욕에서 저녁 시간 함께 보내봤고, 또 개츠비를 옆집에 살면서 개츠비의 과거를 본인이 다 알게 되고, 개츠비가 데이지 앞에 다시 나타난 이유, 그리고 그런 이유를 들으면서도 데이지와 개츠비가 처음 만나게 도와준 인물이고, 또 데이지에게 있어서 닉은 사촌이지만 데이지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았고, 또 개츠비를 만난 다음에 데이지의 마음의 변화를 알게 되었던 모든 걸 다 겪었는데 개츠비에게 한마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큰 사건, 그러니까 톰의 정부인 머틀이 차에 치여 죽었는데 그날 밤에도 개츠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데이지를 지키기 위해 밖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톰과 데이지가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올게. 근데 그 상황이 닉이 느끼기에는 행복하지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는 상황. 그러니까 톰이 데이지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데이지는 톰을 이렇게 위로 향해서 보고 뭔가 이 사람들이 일을 꾀하고 있구나 느꼈지만 개츠비에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상황이고 사실 그 차에 치인 사람이 톰의 정부야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닉은 그 정말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개츠비의 장례식에 데이지가 꽃 한 송이 보내지 않고 조선한줄 보내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분노 없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격? 그게 되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가장 개츠비를 보면서 이 문장이 와닿았던 거는 개츠비는 정말 없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생물학자가 아버지를 그냥 떠나고 그 17살에 찢어진 티셔츠를 입고 바다가를 배회하다가 되게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우아함을 가진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은 댄 코디의 요트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미소를 지어보이면서 댄 코디한테 댄 코디가 뭔가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은 7살 때 이름이 어렸을 때 이름이 제임스 개츠였는데 그 말하기를 제이 개츠비라고 새로 태어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또 그 전에는 여자들에게 숱한 무시를 받고 진정한 사랑을 못 받다가 데이지를 만나면서 키스를 하고 아까 아리스님 말씀하셨듯이 투커를 하면서 나 사랑 속의 모습에서 내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서는 육화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 댄 코디를 만나기 전까지 개츠비는 늘 밤에 자기 전에 자기는 이 현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환상을 계속 머리에 따리를 치면 상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충분히 17살에 가질 수 있는 야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데이지를 향한 정말 무한한 희망이 5년 동안 계속되면서 현실은 부정하고 그만을 바라면서 가는 과정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판단을 유보하면서 희망만 갖는 이 모습이 개츠비에게 어쩌면 저는 더 적용될 수 있다. 주변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다단계이잖아요. 그 다단계에서도 정말 수억의 연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좋은 물건 팔고 너희가 쓰면서 올라오면 너희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 거에 이제 현혹이 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아니라 이미 세뇌가 된 상황. 왠지 이런 모습도 비슷하게다. 저 그거 교육도 받아봤어요. 교육하고 화장품이었는데요. 화장품 다른 아티스틱 어울리죠, 되게. 그래서 교육 몇 달 받았던 것 같아요. 교육하고 물건도 사서 우리 집에 쟁여놓고 누구 사라고도 해봤어.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물건 사봤어요. 화장품도 사보고 누가 아는 사람이 하면 화장품도 사보고 거기다 팔걸. 근데 저는 이제 직접 이제 활동을 해본 자로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이게 주변 말도 안 들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직접 해보진 않으셨어요? 네.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 주변을 좀 말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해도 정말 뭔가 완전히 종교적으로 세뇌가 된 느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이 나면서 개츠비의 모습이 보였었고 개츠비 다이아몬드예요. 그렇죠. 데이지를 향한 다이아몬드가 된 거네요. 간 거죠. 네. 개츠비가 밤마다 환상을 꿈꿀 때 자기가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이상을 만드는데 저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는 모든 사람이 그럴싸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단계에 이어서 다단계는 물건을 사야 되고 팔아야 되지만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선한 뜻을 가진 단체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자는 뜻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단체들은 물건을 팔라고 하거나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단지 누군가의 시간을 요구하고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또 느껴지는 경우가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그래서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모였지만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갔지만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면 오히려 아기를 보는 게 소홀해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정말 그런 선한 단체들, 선한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런 생각 없이 쫓아만 가다 보면 오히려 내가 그 뜻에 맞지 않게 잘못 가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개츠비처럼 그냥 무한한 희망만 생각하고 갈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멈춰서 내가 가고 있는 선이 맞을까 자꾸 생각해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장단이 있지만 이 판단을 유보한다는 거 결국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 판단을 내가 딱 내렸을 때 그 다음 상황들이 복잡해지는 게 싫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피하고 싶은 그죠. 피하고 싶은 거죠. 개츠비도 이미 판단은 할 수 있었어요. 속으로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보함으로 내 희망을 그죠. 당장에 올 폭풍을 피하고 싶었을 마음이. 근데 다단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잠깐 하면서 항상 의구심이 이렇게 물음표로 오는데 덮게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 회로로 네. 덮잖아요.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선상하면서. 아유, 그럼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다단계든 어떤 모임이든 종교든 그 집단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속해 있으면 그냥 무리를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건 잠깐 혼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리에서 물어보면 답은 똑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너 왜 그래? 그럼 약간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는 힘도 저는 약간 배신감이 들었어. 왜냐면 우리 한이의 글을 봤을 때 한이도 나처럼 다단계의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굳건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게 물론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혼자서 뭔가 사유하고 고독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 뭐예요 그 힘을?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메시지에서 이분은 혼자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이미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닉이 이렇게 되면 판단 유보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망친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이거는 어느 정도에서 말을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자기도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럼 개츠비의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 그 마지막에서도 닉이 데이지 안 올 거야. 그만 꿈깨 이렇게. 빨리 어디 좀 가 있어. 막 이랬는데. 그걸 조금 더 그냥 아예 그때라도 좀 자세하게 진실을 말해줬다면 낫지 않았을까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개인적인 말이 건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비주얼 고주얼 얘기해주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 유일하게 닉이 자기가 개츠비에 뺐던 찬사가 네가 저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면서 뭔가 만족하듯 출근하잖아요. 그 한마디로 다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근데 그래서 개츠비의 그 트로 부빗은 결국은 망가지진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긴 했잖아요. 나의 이 관점이 이상을 지켜준 거예요? 그거를 그럼 지켜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게 꼭 지켜주고 싶었던 것보다는 그냥 행동을 하지 않은 건 것 같은데 한데 그래도 개츠비 그렇지 않았으면 이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됐겠죠? 이거 아까 그 얘기. 자, 이렇게 그 불빛을 보고 막 달려가는 불나방, 맹목적인 불나방이잖아요. 그죠? 자, 이들에게 우리 한이가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동안 희망을 품고 데이지를 사두려고 개츠비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때 그런 개츠비에게 필요했던 게 어쩌면 이런 질문과 그런 자신을 멈추게 해줄 주변인은 아니었을까. Are you happy? 이게 사실 하시 451에서 몬테그에게 그 소녀가 던져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개츠비에게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막 보고 한사 꿈?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순간순간 정말 그게 본인이 바라는 건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행복한지, Are you happy?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뒤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런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럼 오늘의 결론은 책 읽읍시다 일까요? 네. 우리 개츠비도 책을 좀 읽었어야 했나? 네. 잡지만 읽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위대한 개츠비 엄지작가 고전읽기 마무리를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